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역학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소대사의 대해주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언급했고요. 국정원은 북미 실무협상이 이 3주 내에 재개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 방문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의 정리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소리는 수원의 어느 노래방에서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태연하게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한 여학생은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그리고 실수로 영양제 맞으러 온 산모의 낙태 수술을 한 사건까지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조국 법무부 장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들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어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조국 장관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고, 한국당은 조국 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시사개보수는 전 의원 2분, 진성준, 김용남 전 의원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9월 24일 화요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고비 많은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가장 궁금한 내용부터 여쭤보겠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부산에 올 수도 있다. 몇몇 전문가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가능성은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뉴스가 국정원 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애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을 항상 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니까 국회에서의 답변에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근데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채널이 거의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실질적인 물밑에서 진전이 있어서 이 가능성이 뭐 한 30%라도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답변에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서 그 북미 간의 관계가 아주 순조롭다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더라도 남북 정상회담 차 오지 사실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국에 온다. 조금 좀 모양새가 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려면 실무회담이 1주나 2주 내에 이제 열려서 거기서 획기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 폼페이오하고 뭐 최선희하고 만난다든지 리용하고 만난다든지 만나서 바로 뭐 한 2, 3주 내에 정상회담이 돼서 10월 말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있다면 네. 부산에 올 수도 있겠다. 네, 먼저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고 또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한다는 건 좀 그림이 안 그려지고요. 지금 남북 관계를 볼 때.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거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10월 6일이 북중 수교 70주년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초에는 중국을 가지 않을까. 예, 그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가능성이 건 한 60% 이상일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오면 저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게 보이지 않는군요. 네. 그런데 북미 협상 전에 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미 협상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지만 아주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이제 빅딜이 타결이 되는 건데 빅딜 타결은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란과의 핵 합의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오바마가 한 합의는 안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저 이란과의 핵 합의 깨버렸잖아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낙선해가지고 다른 대통령이 들어오면 엄청난 빅딜을 했는데 미국이 안 지킬 수 있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따라서 북한이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빅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1단계 합의를 기대해야지 요번에 무슨 그 분위기는 좋지만 큰 합의가 나온다. 그거는 좀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국정원에서 밝힌 것처럼 실무협상이 2, 3주 내에 이루어질 것이 여기는 동의하십니까? 실무회담은 2, 3주 내에 되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이제 좀 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 연설을 합니다. 오늘 밤에 다 이제 하는 거죠. 그거 다 들어보고 이제 조만간에 실무회담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의 연설은 어떤 메시지가 주를 이룰까요? 오늘 메시지는 유엔 총회라고 하는 건 이게 평화의 전당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평화를 향한 의지를 집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국제 평화를 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근데 우리가 지금 할 말이 많죠. 북한이라고 하는 말썽꾼을 그 평화 공정과 번영으로 좋은 길로 가자라고 설득을 해서 작년 초에 평창 올림픽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3차례나 했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작년 9월 달에는 평양에 가서 평양 시민들 15만 명 앞에서 연설도 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군사 합의서까지 체결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고 긴장이 흐르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평화 노력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고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평화 번영으로 이끌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추정컨대 한간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 평화 공원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지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묻혀 있거든요. 우리 한국 단독으로 지뢰를 제거하는데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거하기 시작해도 15년 남북한이 힘을 합쳐도 한 5년 이상은 최소한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뢰 제거 같은 거 혹시 제한하실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후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우리의 국제사회의 기여, ODA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국의 평화와 국제 공동 번영을 위한 그 기대를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있을까요? 글쎄 그건 내용에 따라서인데 지금은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결과도 브리핑에 아마 반밖에는 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그 브리핑을 자세하게 하면 협상 전략이 다 노정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볼 때 큰 틀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마 귀 속에 이렇게 서로 아주 지밀하게 한 말씀들은 오히려 브리핑을 안 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뭔 얘기를 나눴다는 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브리핑에서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고요. 예. 그런데 큰 틀로 브리핑하는 거를 보니까 희망이 좀 있습니다. 희망이 뭐냐면 첫 번째가 존 볼튼을 경질한 데다가 그 존 볼튼의 리비아식 그 선비핵화 후보상 방식이 잘못됐다. 예. 새로운 접근법을 하겠다는 예. 연장선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을 준수하겠다. 예. 이게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이라는 게 동시행동과 단계적 해법을 거의 말해주는 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70년간 묵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큰 틀의 보장을 이미 해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거는 구체적인 체제 보장과 관계 정상화 그리고 약간의 제재 완화. 이것만 주면 북한은 비핵화로 간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볼턴을 경질하면서 리비아식 모델은 잘못됐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대화, 네. 또 새로운 방식의 결론 도출 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압박을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적어도 한 발짝이라도 북한이 앞서 나가고 지금까지 미국의 그 논조는 뭐냐면 선비핵화를 해서 실질적인 비핵화가 되면 그때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비핵화에 있었죠. 근데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 정신이라는 건 오히려 4개항 합의 중에 1항, 2항은 북한의 요구고요.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수립이고 사망에 가서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동시행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게 뭐냐. 미국은 큰 틀의 비핵화의 정의도 하고 중간 단계에서 신고도 하고 사찰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들어간 일정표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북핵을 동결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 그래 단계적 이행은 좋은데 포괄적 합의든 하지 말고 합의 자체도 단계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 근데 미국은 단계적 합의하고 단계적 이행을 하면 예.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핵화의 정의와 어렴풋한 일정표는 나와야 됩니다. 강경화 장관도 어저께 브리핑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일정표 만드는 걸 겁니다. 근데 일정표를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모양새는 갖춘 일정표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 하노이 정상회담하고 스티브 비건이 얘기한 게 북핵을 먼저 동결부터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가 실무회담에서 봐야 될 게 과연 북한이 동결에 동의할 것인가. 예. 그런데 북한은 그냥은 동결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미국은 동결을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북한이 원하는 걸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이 제재해 주는 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예. 안보리에서 해주는 건 15개 나라가 동의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한다면 남북 경협은 좀 예외로 예.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시지 하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근데 브리핑은 안 했죠. 안 했다고 얘기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개성공단 얘기를 며칠 전에 네.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방금 얘기한 그러면은 경협 문제에서 제일 네. 먼저 할 게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개성공단과 금강산입니다. 예. 특히 금강산 관광은 이게 관광은 제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예. 더 쉽고 금강산 관광이 쉽고 어렵고를 보면 더 쉽고 그러나 이제 경제적인 여파나 이런 걸 볼 땐 개성공단에 그 많은 기업들이 우리 관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또 수도권에 바로 한반도 안보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도 직결되니까 개성공단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만 혹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적어도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그 북한도 제일 바라는 게 일단 이걸 텐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1월 달에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막혔던 지금 남북 관계도 조금 뚫리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풀리면 바로 예. 바로 해결됩니까? 좋은 분위기가 되죠. 그리고 만약 금강산이 풀린다면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뿐 아니라 다른 데 관광 지역도 뭐 갈 수 있는 이를테면 개성 시내 관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가 전략으로 외화벌이에 집중하고 있는 게 관광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공단보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먼저 바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본인한테는 중국하고의 문제도 잘 풀리지 않고 이란하고도 문제도 안 풀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밖에 남지 않았느냐. 네. 단시간 내에 뭔가 성과를 내려면 그럼 더 트럼프가 북한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오늘 한 얘기는 상당히 자제해가면서 협상 전술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뭐 정상회담 다른 사람들 다 바라는데 그러나 나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마 속내는 아닐 겁니다. 정상회담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서 적어도 내년 선거가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거든요. 내년 11월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최소한의 목표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약간의 비핵화까지 이뤄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예. 수 있고 놀랍게도 어저께 저는 깜짝 놀란 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파키스탄의 총리를 만나서 만약에 노벨상 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만 한다면 나는 이미 노벨상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노벨상 제발 좀 타세요라고 예. 이렇게 부추기면서 북한하고 대화를 좀 전향적으로 해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벨상 타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대선. 그럼요. 그렇죠. 예, 예. 노벨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외교를 잘하니까 이렇게 노벨상을 주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뭐 보도연 미국에서 뭐 5배, 6배를 요구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과도한 요구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네.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자체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민국은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군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운영을 한다. 그래서 따라서 1990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일원도 이렇게 도와주질 않았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적인 특별 조약을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그 대한민국의 경제가 좀 낮았기 때문에 미국의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조금씩 부담했는데 그거는 명분이 뭐냐면은 미군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군인들 카츄샤 또는 미국의 미군들 시설을 보강하는데 한국 기업이 건설회사가 하면 결국은 한국 기업이 또 돈을 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도와주겠다. 간접 비용을 좀 도와준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전 모든 비용이 한 5조 6조다. 이거는 주한미군들 월급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월급까지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준다면 용병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명령을 들어야죠. 그런데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미국의 그런 논리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1991년에 1,000억에서 시작된 게 지금 1조가 넘었어요. 지금 10배가 넘었죠. 29년 동안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빠른 속도로 올려준 거고 지금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려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매년 1조에 가까운 돈을 1,000억 원 이상 매년 남겨가지고 1조 원 이상을 남겨서 이자까지 받아먹고 있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았으면 목적이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안 썼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평택에 기지 이전하는데 대부분 많이 써버렸어요. 지금 이제 많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모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는 한국과의 협상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일본 나토와의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을 시범적으로 크게 돈벌이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글쎄 동맹을 너무 돈벌이 대상으로 하는 건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얘기하신 게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엄청 사주고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나토 회원국들한테 얘기하는 방위비 좀 증액해라.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지 이전하는데 기지가 다 오염이 됐어요. 그 오염된 기지는 정화해야 될 의무가 주한미군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도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려줄 필요는 없지 않나.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5배, 6배 얘기한 것도 협상 전략 중에 하나일 테고. 그렇죠. 그래? 네.
또 우리는 1조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그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홍 실장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경기 김포와 파주 포함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 모두 4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또 인천 강화군에서 추가 의심 사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관계 당국이 지금 방역에 열심이고 또 우리 국민들 시민들도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부 순서 마치고 저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부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또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국 장관 임명되면서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더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조국 사태가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최근 조 장관과 관련된 딸의 입시 부정 의혹, 또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재산과 관련된 동생 부부의 의혹까지 다각도로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예, 맞습니다.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고 검찰로서는 속도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특히 웅동학원 문제나 딸의 입시 부정 의혹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가장 쟁점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지방에 있는 검사까지 차출해가지고 수사팀에 투입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모펀드 수사가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그 건에 비해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까지도 좀 빨리 앞당기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 기자 말처럼 서울지검의 특수통 검사들이 다 달라붙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방에 있는 검사들까지 불러올렸다. 그런데도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에서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은 아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만약에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고 혐의가 있으면 이제 기소 처분하는 것인데 다만 그 대상이 현직 장관, 법무부 장관이다. 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검찰은 조국 장관 내외를 소환하는 데까지 아마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엄태섭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드러난 사실관계만은 봤을 때 전 내부적인 내용까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 지적을 하더라고요. 형평성은 항상 문제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수사를 하건 형평성 문제는 검찰이 또 신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고 다만 A 사건, B 사건 똑같이 드러났는데 B는 하지 않고 A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유지만 기자 어떻습니까? 검찰 취재를 해보니까 반드시 잡아넣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잡아넣겠다는 검찰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의지도 물론 있겠지만 상황 자체가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검찰이 이제 공소장으로 결과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만약에 신통치 않다 혹은 특수부가 원래 목표로 했던 지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하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검찰이 누군가를 잡아넣겠다 혹은 조국 장관을 잡아넣겠다와 조국 장관을 피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와는 이제 상관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만일 어떤 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으면 검찰 역사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드는 게 뭐냐면 특수부 검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손이 모자라서 지방에서 일하는 검사들까지 불러 올라가서 했던 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표창장이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사를 가지고 할 때, 물론 이제 검찰은 이제 사람을 잡아넣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유석열 총장도 그렇죠. 청문회 때 그렇게 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입니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어제죠. 어제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11시간 왜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는지 브리핑도 했더라고요. 네, 입장을 오늘 냈습니다. 일단 11시간을 하게 된 경위는 당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변호인을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정 교수 쪽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그 과정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뭐 논란이 됐던 이제 음식을 시킨 경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이제 정 교수 쪽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수사관들은 식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시켰고 비용은 이제 각자 부담을 했다고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뭐 검찰은 뭐 그렇다 치고요. 뭐 해명을 했고 뭐 그렇게 보면은 그 나쁜 모습은 아니네요. 같이 밥 먹자 해서 밥 먹었으니까. 인간적인 면모가 예. 그 아파트 앞에서 기자들이 왜 배달원한테 그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자꾸 여러 가지 질문을 할까? 그거는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라도 좀. 배달원은 뭘 한다고요, 거기서. 언제 시켰는지, 또 메뉴는 뭔지. 하나는 과잉 취재가 아닌가. 그 배달원분 발루한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죠. 그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에 너무 이 취재가 과열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또 검찰국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자리인데 조국 장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누구를 앉힐 것이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국장은 법무부 내에서 이제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자리에 검사 출신이 아닌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특히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인사권 모두 실무적인 위치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혹은 현직 검사가 아닌 비검사인 공무원을 앉혔을 때 그 앉히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탈검찰화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검찰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뭐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검찰 출신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통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었는데 이번에 당정에서 협의를 한 결과 기조실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비검찰로 하겠다는 방침을 아예 정해서 이건 뭐 검찰 쪽에 이제 권한을 좀 낮추겠다라는 의도가 좀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향후 뭐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언론에서는 조국 장관이 반격을 가는 거다 뭐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누굴 임명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반격인지 아닌지가 이제 좀 드러날 텐데 아무래도 좀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좀 개혁적인 성향의 인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 장관이 특수부 축소나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칼을 빼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오늘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오늘 화재가 발생해서 90대 노인 2분이 숨지고 부상자가 현재까지 36명 정도 됐는데요. 오늘 오전 9시쯤 3분쯤 이제 김포시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는데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환자가 36명, 연기를 흡입한 환자가 36명 등이 발생해서 인근 11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 연령층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밀양 세종병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거의 한 98개 그 병상을 의사 2명, 간호사 6명이서 도맡아 관리를 했었거든요.
뭐 당연히 그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런 위급 상황에서 그 상황을 대처할 만한 인력이 부족했던 것도 분명하고 뭐 물론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병원 인력 운영에 있어서 특히나 요양병원 같이 이렇게 사람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손길을 요하는 그런 병원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좀 관리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병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큰 화재 사고는 건물이 오래돼서 스프링클러 설치 안 돼 있었다. 그래서 화재를 키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데 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뭐 불법 증축도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화재 당시 비상경보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많아졌죠. 이게 제가 아무리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도 그 요양병원 대피 유령 등 훈련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에서 올해 3월 달에 낸 그 내용을 훈련 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뭐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별 훈련 내용이라고 보면은 초기 대응, 초동 진화해가지고 뭐 119 신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안내방송 이번에도 사실 방송은 비상벨도 울리고 다 울렸어요. 이 스프링클러가 가장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평소에 점검의 문제인 것이지 당시 상황 그 당시에 이런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 각 건물마다 화재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화전이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작동하는지 매 때마다 이제 확인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귀찮고 하니까 페이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안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이 병원은 지난해 11월에 소방점검을 받은 걸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점검까지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는 특히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대피하기가 쉽지 않은 연령대 고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이없는 사건. 서울 강서구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달 7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강서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 신원을 착각해가지고 임산부인 베트남 여성인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게 동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를 착각한 거예요. 차트를 바뀌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바뀐 것을 모르고 그냥 시술을 한 겁니다. 살아있는 태아를 원래 사산된 태아를 이제 낙태 시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태아를 실제로 중절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를 놔두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의 태아를 낙태 수술을 해버린 거죠.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이런 사건을. 이거라면은 의사나 간호사가 수술 직전에도 확인 절차가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이게 뭐 차트가 뒤바뀐 걸 아예 모르고 바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차트를 확인 안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뀐 채로 수술을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해당 산부인과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뭐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이제 질문하니까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다음 대답해드릴 부분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회피를 했습니다. 이거 발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발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어떤 경위로 누가 그리고 해당 경위에 그 연루된 사람들, 관계자들은 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라는 거지 사건 자체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자, 그 자체로 드러난 건데 이거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뭐 피해자가 해당 병원 의사 고소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했죠. 이미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아가 정말 멀쩡하게 살아있는 태아가 사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업무상 과실치사라든가 아니면 부동의 낙태죄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쟁점이죠, 이 사건에.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요? 처벌을 할 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는 처벌은 할 수 있지만 부동의 낙태죄 지금 고소를 한 내용을 보면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뭐 형 자체도 이제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결국은 모르고 했다. 그러니까 모든 형사처벌은 고의가 기본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고의로 해야 부동의 낙태죄가 그렇죠. 입증이 되는데 그 외 모든 과실로 인한 범죄들은 다 과실이 붙습니다. 과실치상. 병원에서 과실치상. 또 의사, 간호사가 나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밖에 입건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또 태아는 생명으로 안 보기 때문에 과실치상입니까?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가 안 되는 이유가 현재 현행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판례가 그렇죠. 예, 판례가 뭐 학설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나누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산모에 대한 치상이다라고 해서 과실치상으로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의사는 다시 뭐 면허는 그대로죠. 왜냐하면 진료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대로 진료할 수 있죠. 예. 의료관계법에 의한 그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에는 면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얼마 전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거 많은 분들이 보고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22일 날 이제 소셜미디어에 37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학생, 여학생이죠. 여학생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얼굴에 피범벅이 된 학생이 울면서 노래방 의자에 앉아 있는 영상이었고요. 그 주변에 이제 가해 학생들이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고 또 폭행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가해자 일행 중에 한 명이 찍은 다음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충격을 줬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또 한 무례 학생은 노래를 부르고요. 예. 이렇게 폭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사건 다음날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에 나와가지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때렸다.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 그다음에 피해 여학생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주로 이런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뭐 이것은 뭐 증거도 있고 영상이 그대로 찍혔으니까. 이 건은 처벌이 가능하겠네요. 물론 처벌은, 이것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의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가해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중학생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피해자는 이제 초등학생 6학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 14세.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소년법에 따라서 뭐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가장 가중되는 처벌이 결국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어렵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이제 14세 미만으로 하는 형사 미성년자 고치자 관련된 규정을 고치자. 일단 담당 경찰서인 수원 서부경찰서가 23일 날 이 가해 학생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분류 심사원으로 인계는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위탁 소년들이 재판전에 머무르는 소년구치소 같은 곳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넘기기는 공동상해 혐의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피해자도 있고 피해자 부모들도 있을 텐데 가해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으로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는 돼 있습니다만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야구 이야기 해보고 있죠. 야구 소식 전해줄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유현진 선수의 승리 소식을 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승리 소식을 가져와서 참 기쁜데요. 23일 콜로라도전에서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가졌는데 그 경기에서 7이닝 3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려 6번째 도전 만에 13승째를 기록하게 된 건데요. 평균 자책점은 2.35에서 2.41로 소폭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평균 자책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7회에서 맞은 홈런이 뼈 아픈 것 같았습니다. 네네. 그것만 없었더라도 평균 자책점이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경쟁자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오랜만에 13승 선물해줬고 그런데 마운드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 류현진 선수는 투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공만 잘 던져도 돼요. 예. 근데 타석에서 같은 날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도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0대1로 뒤진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서요.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 안토니오 센자텔라의 3구째를 받아쳐서 동점 솔로 홈런, 그것도 동점 홈런이었어요. 아주 영향가 높은 그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 홈런은 류현진이 2013 시즌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에 255타석 만에 첫 홈런이고요. 코리안 리거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박찬호 선수인데요. 박찬호 선수는 통산 3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예. 뭐 베이브 뉴스다 뭐 이런 별명도 얻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아주 잘 던졌었는데 유진 선수한테 홈런을 맞고 그때부터 흔들리더라고요. 역시 야구는 멘탈 게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사실 류현진 선수가 사이 영상 그 레이스에서 약간 좀 뒤쪽으로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류현진 선수 진짜 이번 시즌 역대급 시즌인 것 같긴 합니다. 뭐 투구도 마찬가지고요. 홈런도 쳤고요. 한 번 더 등판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홈 경기는 마지막인데 등판할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가을 야구니까. 네네.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국내 야구 이야기해보죠. 네. 유희관 선수가 대기록을 달성했다고요? 네. 20일 기아전에서 7.2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승리는 유희관 선수의 7년 연속 10승이었습니다. 구단 프랜차이즈 최초이자 KBO 리그 역대 네 번째 대기록이기도 한데요. 이미 두산 역대 최다승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 유희관 선수 이렇게 계속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키움의 김상수 선수도 기록을 하나 세웠네요. 네. 20일 SK전에서 세웠는데요. 7회 말에 세 번째 투수로 김상수 선수가 올라와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습니다. 이로써 김상수 선수는 시즌 38홀드째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이 기록은 단일 시즌 최다 홀드 신기록이었습니다. 기존 기록은 이제 2015년 안지만 선수의 기록이었는데 이걸 경신한 거죠. 투수 분업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홀드도 아주 중요한 타이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펜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이제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순간 뒤쪽에 있잖아요. 그 뒤쪽에 뭐 한 점 차, 두 점 차 이 승부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투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김상수 선수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키움이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걸 겁니다. 한편 롯데는 올 시즌 최하위를 확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3일 NC전에서 6대1로 지면서 롯데가 최하위를 확정했습니다. 2004년에 133경기 체제에서 그때 이제 최하위에 머문 뒤에 15년 만에 최하위인데요. 사실 그때 2004년에는 8개 구단 체제여가지고 그땐 최하위가 8위였어요. 근데 10위를 한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롯데가 가장 많은 팀 연봉을 쓰고 있는데 꼴찌를 확정했다. 롯데 팬으로서 좀 가슴 아픈 일일 테고. 롯데가 그 새 외국인 감독을 구한다. 그러면서 3명의 후보를 지명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롯데 팬들 아마 그 로이스터 감독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로이스터 감독이 그 후보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좀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딱 정말 박수 칠 때 딱 떠났잖아요. 그런 걸 또 왜냐면 나의 그 예전에 그 향수가 더럽혀지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NC는 5강 매직 넘버를 1로 줄였네요. 맞습니다. 그 앞서 언급한 롯데전에서 승리하면서 5강 매직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산과의 경기가 있는데 오늘 승리하면 NC는 가을 야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오늘 승리하게 되면 선두 싸움이 치열하죠.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원래 SK가 84승에 딱 돌아서면서 이제 그냥 뭐 정규리그 우승은 SK 아니야 싶었는데 지금 6경기 남았습니다. SK가 6경기 남았고 두산이 6경기 남았고 키움은 3경기가 남았는데 SK가 5승만 하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SK가 4승 2패 그리고 두산이 4승 2패만 해도 되는군요. 만약에 두산이 6승 그리고 SK가 3승 3패를 하게 되면 뒤집어진다. 두산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키움과 만약에 동률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키움이 3경기가 남아 있는데 키움이 3경기를 전승을 하고 3승 3패를 해서 SK와 키움의 그 승률이 같아지면 키움이
그 상대 전적에서 앞서서 키움이 올라가게 됩니다. 1위로. 복잡하게 됐네요. 예. 어쨌든 경기 수가 많이 남은 팀이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뭐 두산이라든지 두산은 상승세였다가 지금 살짝 꺾인 상황이고요. SK는 지금 계속 지금 연패 중이에요. 그러니까 5할을 맞추는 게 과연 쉬울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그러니까 더 남았을 때, 경기가 더 남았을 때는 아무래도 키움은 기회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SK 지금 굉장히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 두산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5할 승률을 맞출 수가 있을까? 요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SK가 만일 2승 4패를 하게 되면 키움이 2승 1패만 해도 키움이 앞서가는 것이고. 동률이면은 키움이 올라갑니다. 두산은 그럴 때 4승 2패만 해도 우승을 확정짓네요. 그러네요. 재밌겠네요. 마지막 싸움. 알겠습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 짚어볼까요? 오늘 관전 포인트 오늘 4경기 중에 사실 이 순위 싸움하는 팀들 거를 좀 정해봤습니다. 두산과 NC의 경기인데요. 이 두 팀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정규리그 1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산도 충분히 이제 기회가 있는 상황이고요. NC 상대로 강했던 이영하를 앞세워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 두산이고 또 NC는 오늘만 이기면 가을 야구를 확정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NC의 선발이 두산전에 좋은 기억이 있는 최성영 선수인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경기 같고요. 두산은 우승하려면 이제 다 이겨야 돼요. 그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다음 경기는 광주로 가볼까요? 광주에서는 키움과 기아의 경기인데요. 키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승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선수가 에이스 요키시 선수입니다. 이 요키시 선수가 최근 5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했고 4승 1패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를 상대로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키움이 오늘 이겨서 또 그 3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키움은 많이 좀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키움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정우의 200안타 이루어질지 오늘 경기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191안타거든요. 근데 3경기가 남았어요. 과연 키움의 이정우 200안타가 올 시즌 이루어질지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가을 야구?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정말 신락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동현 선수가 좀 잘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거 말고 제가 정면 승부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들리기에는 이제 KT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비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을 좀 기약하는 듯한 느낌으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아마 포기는 아닐 텐데 손동현 선수가 잘 던져줘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잘 던져준다면은 영웅 되는 거죠. KT. 근데 뭐 SK도 지금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SK가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팀이 5연패에 빠져 있고요. 잦은 우천 취소 때문에 방망이가 완전히 차갑게 식었어요. 게다가 1.5경기 차 뒤에서 이제 두산과 키움이 따라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오늘 SK 선발 산체스 선수가 사실은 에이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최악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10이닝 10실점으로 최악의 모습이고 또 우천 취소 때문에 로테이션 밀리면서 10일 만에 등판을 하는 건데 컨디션이 어떨지도 좀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한 경기는 잠실에서 삼성과 LG의 대결이 있네요. 네, 오늘 야구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진성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작가야, 궁금하다. 이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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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이동의 일정면 승부 화요일 3, 4부 오늘은 긴급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당한 조국 장관.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죠. 오늘 민주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2라운드로 접어든 조국 정국 여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일단 검찰 수사를 두 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이 정답을 정해놓고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금 양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진용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예, 검찰이 수사 논리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겠지요. 예. 저는 그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금도와 절제를 벗어나고 너무 과도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 이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부터가 이미 예.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그런데 그 수사의 양상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이를테면 폭넓은 거죠. 예. 그래서 특수부 검사가 수십 명이 동원되고 압수수색이 동시에 70군데 이상이 막 진행이 되고 말이죠. 또 조국 장관의 딸의 자기소개서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스펙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사생결단식으로 수사에 임하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조국이 사느냐 검찰이 사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든 조국 장관의 혐의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 의원님 말이 맞다면은 검찰은 왜 그럴까요?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될 때 또 지명될 때 대통령이 특별하게 검찰 권력기관의 개혁을 주문했고 또 조국 장관 스스로도 검찰 개혁만이 자기의 사명이고 시대적인 과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토록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검찰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범죄 혐의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면 검찰 그냥 문 닫아야죠. 없애버려야죠.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조 장관의 내용이 지금 사실로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났죠. 딸의 스펙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의 그 운영 보고서까지 나중에 다 증거를 만들어낸 것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말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 자체가 아주 몰상식한 인사권의 남용이죠. 지금 위증죄 수사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인정하시는 거죠. 감정적으로 말씀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는 밝혀지고 있잖아요. 아니 잠깐만 제 시간이에요. 김 의원 이야기 듣고 반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 아니 조 장관 자체가 평생을 그렇게 반칙과 거짓으로 살아왔어요. 자녀들의 입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운영했던 사학재단의 돈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는 사실은 이게 어느 공직자도 이런 짓을 대범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주식 작전 세력에 쩐쭈 노릇을 합니까? 그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둬요 검찰이? 그럼 검찰 차라리 문 닫고 없애버려야지. 검찰 수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이 아들의 그러니까 자녀들 지원대학이죠. 충북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곳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1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조 장관의 부인 측에서 거부했죠. 변호인 입회할 때까지 압수수색 개시하지 마라. 사실은 사정을 봐준 거죠. 그 변호인 입회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 근데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요구하는 거라 사실은 기다려준 거고 또 압수수색의 범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그거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꾸 이의제기를 하니까 아예 법률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히 그 부분을 포함시킨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 수사관들이 11시간이나 그 집에 머무르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고 조 장관 가족 측에서 자꾸 이런저런 시비를 걸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하나 더 묻고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문제 그리고 아들이 지원했던 대학까지 터는 거는 이 별건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 이거 자체가 입시 비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들의 그 서울법대 국제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에 허위 발급 내지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있고 그게 대학원이나 대학 지원을 할 때 제출이 됐으면 그거 자체가 행사죄하고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없다. 예. 아니 확인만 하면 범죄가 확인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십시다. 그렇지만 조국 장관 일가가 무혐의가 입증되면 그때는 검찰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의 조국 장관의 부인이 변호인 입회를 요구해서 그렇게 봐줬다고 하는데 검찰도 문제가 있었어요. 검찰도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변경해가지고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어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고 본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수색을 하다 보니까 범위를 또 좀 더 확장해야 되겠고 또 뭐 무슨 사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변경해서 청구해서 추가로 받아야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짜장면도 불러다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뭐 그러는 겁니까? 식사를 교대로 해서 나가서 먹고 돌아오면 안 됩니까? 다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짜장면 막 불러 먹고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국 장관에 대한 능멸이자 조롱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짜장면은 조 장관 부인이 부득불 시켜줄 테니까 먹으라 그래서 먹었대는데 먹여놓고 이제 와서는 욕하는 거예요 이제. 검찰이 할 때는 그렇게 해명을 했고 또 일각에서는 그게 망신주기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진성준 전 의원이 만일 검찰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뭐 150명 200명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검사도 파견받았고 수사관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대규모 메모드급 수사팀이다라고 하는데 진성준 전 의원 말처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기소만 하고 그리고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먼저 해놓는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재판정에서 가려지면 그때라도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렇게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한 데 대해서 도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검찰 내부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이런 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은 수사기관이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차제에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게 기소권은 보장하되 직접 수사권은 되도록이면 축소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검찰 개혁 방안을 검찰이 100%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광고 듣고 와서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광고 중요하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조국 전국 특집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듣기 전에 김영남 의원한테 짧게 발언권 드린다고 했으니까 하십시오. 정부 여당에서 조국 장관을 일컬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입니다. 본인이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온 가족이 지금 그거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앞으로 아마도 이런 식의 검찰 수사,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식의 사실은 검찰 개혁,
검찰의 힘을 빼거나 수사권을 뺏어서 이제는 정권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겠다는 의미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주장이죠. 예, 자유한국당은 그럼 검찰 개혁엔 찬성한다. 다만 조국은 자격 없다. 이 말씀입니까? 검찰 개혁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그리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아주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거 누가 봐도 개혁이거든요. 공수처 자체가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한다는 반대하죠. 당론입니까? 안 돼요. 위험해요.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범죄 혐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혐의란 말조차도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장관이 말씀하시는 무슨 뭐 표창장 위조 의혹이라든지 뭐 그 밖에 무슨 뭡니까 그 스펙 관련된 증명서의 위조에 직접 개입했다거나 또는 뭐 특권적인 부탁을 청탁을 했다거나 이런 데 관련했다라고 하는 뭐 근거가 하나도 없고요. 또 사모펀드 무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했다거나 또는 그걸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자유한국당 측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했던 의혹만을 가지고 지금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민원연이라고 하는 언론 시민단체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언론들이 무슨 단독 기사다, 단독 보도다 해가지고 보도된 것 중에 44건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단독 보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혹을 가지고 범죄 혐의 운운하면서 장관의 자격 얘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아니 그건 민원연 얘기고 본인이 쓰던 PC에서 표창장이 됐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권증명서가 됐던 파일이 나와도 도대체 그 파일이 내가 쓰던 컴퓨터에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거나 그리고 이미 집에서 쓰던 PC의 하드를 떼어낼 때도 그 한토증권의 김모 차장이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집에 가서 그걸 떼어낼 때도 그 자리에도 조국 장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뭐 소위 주장하는 블라인드 운영보고서라는 것을 요구에 의해서 코링크 쪽에서 만들어준 거 증거인멸 교사 혐의죠. 이런 게 다 드러났는데도 지금 혐의도 없다고 잠시만요. 부모님, 참 이게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에 무슨 과제물을 낸다고 할 때에도 집에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원본 자료를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더라고요. 이 이미지 파일을 출력해가지고 학교에 내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거는 뭐 청문회에서도 공방이 있었던 문제고 지금 우리 청취하신 분들도 다 두 분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강론으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경심 어떤 언론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불렀는데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검찰이 강제로 아마 수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정 교수 측에서는 안 나갈 이유가 없다. 부르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검찰 또 법무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양쪽에서 굉장히 또 사활을 걸고 아마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할 것이다. 또 쳤을 때 기각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호사가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이 정 교수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될 경우는 검찰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용남 전 의원부터 이야기 들어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해도 워낙이 무겁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역시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있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그때 서울 동부지법에서 기각이 됐어요. 근데 그 기각 사유라는 게 판사가 쓴 기각 사유로 보기 어려울 정도에 이건 뭐 일종의 뭐 정치 선언문 비슷한 이유로 기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각을 해도 사실은 검찰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하지만 구속영장에 저는 발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법원이 기각을 하더라도 그 기각 사유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그 개별 판사의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과는 매우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만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하게 되면 결국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요새는 법원의 무리한 영장 기각도 많거든요. 사실은.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가 딱 그거예요. 그게 기각사유가 저는 이게 법조인이 쓴 기각사유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참 말이 안 됩니다. 무리한 영장 발부도 많죠, 동시에. 근데 저는 불구속 기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검찰의 위헌부담 여부를 떠나서 행위나 사실관계들은 저는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처남한테 빌려준 돈도 뭐 차용증서를 다 썼다고 하고 또 본인들이 투자를 한 것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됐든 아니면 무슨 표창장 문제가 됐든지 간에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고 또 관계자 진술도 다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정경심 교수가 자기 재산을 뭐 펀드에 넣고 투자를 한 게 사실인데 이 투자가 사실상 차명 보유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게 검찰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명 보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구속해가지고 뭐 기소하고 수사하고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오히려 지금 검찰의 주장과 정반대로 무죄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만약에 뭐 혐의가 확인되어 가지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숨긴 것, 또 집안에 방배동 자택에 있는 하드 교체, 또 한투증권의 김모 차장이 검찰에서 자신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한 듯하니까 텔레그램으로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뭐 이런 식의 협박조의 메시지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만 아니면 진작에 구속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봐주고 있어요.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애초에 무리하게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거 아니냐. 공소장을 다 바꿀 정도라면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아니죠. 일단은 문서 위조죄에서는 일반적으로 작성 일자로 기재된 날 위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2년 9월 7일로 돼 있었죠. 작성 일자가. 그러니까 공소시효 7년 하면 9월 6일 자정을 넘기면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게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지금 화성 연쇄살인범 잡았다고는 하지만 시효가 지나서 기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효를 도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소를 하는 게 맞고 그게 나중에 컴퓨터 하드를 분석해서 파일 생성 일자나 이런 게 보니까 2013년도에 범행이 이루어졌구나. 이게 확인되면 뭐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절차도 아니고 이상한 절차도 아닙니다.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시효를 도과시키지 않기 위한 행위를 무리한 행위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확실하다면 검찰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수사 기록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왜 거부합니까? 지금 달라고 하고 있죠. 그거는요. 불과 참 이게 내로남불인데 소위 이 정부에서 우겨서 추진했던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서 숱하게 수사 기록 재판 앞두고 복사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게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외부에 유출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로 그 어마어마한 기록 복사 안 해줬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는 지금 수사받고 있는 내용에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앞으로 많은 부분 수사가 이루어질 건데 그리고 그 간단한 사문서 위조 재판 며칠 전에만 그러니까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기록은 달라고요. 재판 며칠 전에 해도 복사해가도 금방 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표창장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김 전 의원한테 여쭤본 이유는
검찰의 기소장은 맨 처음에 보면 성명 불상자와 함께 직인 위조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검찰이 얘기한 범죄 행위가 아예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이죠. 아니죠. 그거는 원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왜 인주를 묻혀서 실제로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 부부에게 그 표창장 받았다고 하는 표창장 원본 제출해라 그랬더니 끝까지 지금도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파일을 보니까 이게 직인 파일을 옮겨 붙여서 붙인 거로 지금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추정하고 있는 거죠. 뭐 그걸 갖고 뭐 무리한 수사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아니 표창장 분명히 받았다면 왜 원본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해요? 김 의원님, 검찰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계세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거 기사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검찰이 정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무엇인지도 범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직인을 위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냈습니다. 그거를 정경심 교수가 직접 했습니까? 제가 드린 말은 제가 김영남 전한테 질문 드렸던 것은 어쨌든 처음에 검찰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금 검찰이 검찰 하는 얘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질문 드려봤고요. 자, 진성준 의원이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아니냐. 뭐 자유한국당에서 다 뭐 보고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 검찰을 어디에다 고발한다 말씀입니까? 경찰에 일단 고발하겠죠. 경찰에. 당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검찰이 지금 피의사실 유포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 고발을 한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검찰을 과연 어디 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박훈 변호사가 또 따로 경찰에다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한 사건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따로 이렇게 고발하신 겁니까? 그렇죠. 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그대로 보도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 영장의 내용이 고스란히 나간 것이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죠. 뭐 의원님 말처럼 지금 언론 보도 내용 단독 달고 보도 내용 보면은 검찰에서 소스를 주지 않으면 몰랐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또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아니 물론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를테면 장관에 대해서 망신 주기 식으로 또 능멸하는 식으로 또 범죄 예단하고 계시는 것처럼 범죄 혐의를 아주 그냥 예단케 하는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이 점에 대해서 있을 수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없다고 하는 일을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소위 지난 정부의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매일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관련 수사. 그렇죠. 그 이후에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없던 사건 만들어낸 내란 음모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갖가지 소위 사법농단 사건과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거를 그때 피의사실 공표가 정말 심각할 때 정부 여당이 주장한 게 뭐였어요? 국민의 알 권리 아니에요. 이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거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야당 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요. 지금 화성 연쇄살인 진범 잡았다? 이춘재 이름을 국민들이 알면 안 돼요. 기소 전이고 이건 기소도 못해요. 공소시효 지나서. 그러면 이게 DNA 확인이 됐는지 그 확인 결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교도소에 있는지 어디 지방에 살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지금 이미 수사 정보와 관련한 법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기만 해도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는 방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태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무시하고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해 온 분들이 이제 와서 본인 정권의 핵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니까 사실은 지금 기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검찰발 무슨 기사가 없어요. 얼마나 겁을 줘놨는지 입을 절대 안 열거든요, 검사들이. 다 그래서 검찰발 기사로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아니고 옛날 같으면 벌써 하루에도 몇 개씩 나와야 될 기사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정권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때도 똑같았고 또 자유한국당 내에 어떤 의원님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공표죄로 검찰을 고발한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다 피장파장입니다. 근데 아니, 저희는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잠시만요. 민주당처럼 의원님 지금 말씀하세요. 이렇게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인격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인격 살인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자, 조국 장관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뭐 물론 뭐 두 분은 죄송스럽게 원내입니다만은 원외. 원외입니다만은 국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계속 그 대결로 가면 결국은 또 국민들 민생만 외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 국회가 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의 전국은 여야 대결 국면이 아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권 행사와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대결 국면입니다. 거기에 뭐 야당은 조금 국민 편에 서 있을 뿐이지 여야 대결 국면은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무슨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발 좀 상식을 지켜가면서 적어도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집행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이게 국회 내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 얽힌 실타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아주 잘해주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검찰 수사에 맡기자고요.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좀 살핍시다. 이거를 정치 공세를 만들고 기어이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니까 국정감사를 해도 민생은 다 젖혀두고 오로지 조국을 또 불러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막 7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 다 소환해서 조사하고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강제수사권도 없는 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서 도대체 뭘 밝히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최순실 정유라 때는 국정조사 요구 안 했어요? 민주당이? 같은 사안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버돼서. 틀리긴 뭐가 틀려요? 다음에 두 분 한번. 그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니까 특검이 수사했던 것 아닙니까? 자, 두 분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버돼가지고.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김용남 전 의원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